네, 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미랩의 석사과정 학생이 있는 남현우 학생이고요. 이번 시간에 발표 드릴 내용은 페더레이트 러닝입니다. 목차는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컨셉, 페더레이트 러닝이 뭐한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 두 번째에서 페더레이트 러닝에 시작된 페이퍼 하나, 그리고 관심 있는 페이퍼 하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이 2016년 맥 마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의가 되었는데요. 2016년에 페이퍼, 프리프린트를 쓰고 2017년에 PMLR에 제출했습니다.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스트리뷰티드 러닝과 비슷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다른 디바이스 간에 보안이 되어야 됩니다. 즉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다른 디바이스, 다른 어떤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쓰는 카카오톡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채팅 기록들이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이런 프라이버시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의 채팅 기록을 보면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텐데 그러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굉장히 매시브하게 트레이닝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키 프로퍼티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non-IID예요. 보통 이제 러닝을 하면은 IID 어썸션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여기서 non-IID인 경우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유저의 로컬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unbalanced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페더레이트 러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근데 non IID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많이 써서 채팅 로그 같은 게 많다. 그러면 unbalanced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massively distributed인데 페더레이트 러닝이 어떤 일반적인 클러스터나 뭐 그러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폰 같은 곳에서 러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많은 클라이언트가 트레이닝을 할 때 참여할 수 있고 여기서 페이퍼에서 설명하는 것은 10의 10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업데이트, 앱 업데이트를 할 때 혹은 뭐 맥OS 업데이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충전이 돼 있어야 된다. 혹은 뭐 와이파이가 연결돼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제한이 좀 큰 편인데 와이파이에 보통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가정이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런 페더레이트 러닝 세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크로스 디바이스고 두 번째는 크로스 실로 페더레이트 러닝입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크로스 디바이스는 모바일이나 IoT 디바이스에서 하고 크로스 실로는 어떤 기업 간의 페더레이트 러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업 간의 페더레이트 러닝을 하는데 예시를 보면 메디컬이랑 파이낸셜이 있는데 이러한 메디컬이랑 파이낸셜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메디컬에서 파이낸셜의 데이터를 몰라야 되고 파이낸셜에서는 메디컬 환자들의 기록들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러닝이 시작돼야 된다. 즉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디센트럴라이즈드 돼 있다는 건데 그런 거를 지키면서 디바이스에서 하냐, 오거나이제이션에서 하냐 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로스 디바이스는 당연히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으니까 위에서 설명했듯이 10의 10승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크로스 실러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간의 페더레이트 러닝이라서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아요. 크로스 디바이스에서 주로 있는 게 커뮤니케이션 버틀넥이고 크로스 실러는 뭐 컴퓨테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 디바이스에서 highly unreliable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와이파이가 중간에 끊어질 수가 있고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업데이트가 하기 싫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끊김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크로스 실러는 기업들 간에 러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페일러 상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방금 크로스 디바이스랑 크로스 실로 상황에서 네. 데이터를 모으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학습 과정이 디바이스에서 일어나고 그런 걸 얘기하는 이제 학습 타겟이 어디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크로스 디바이스는 주로 이제 뭐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어떤 IoT 기기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크로스 실러는 이제 여러 기업들, 다양한 기업들 간에 자신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어떤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대신에 자신의 데이터가 고객의 데이터라서 다른 기업들한테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리서치가 필드가 크게 뭐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태티스티컬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한 리서치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non-IID 그리고 unbalanced 뭐 이러한 가정이, 이런 프로퍼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 하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것이냐, 그런 걸 해결하는 연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는 truthworthiness라고,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는 것, 플러스 이제 어떤 어택, 어떤 그런 개인 정보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 공격자에게서 어떻게 디펜스 할 것이냐, 그런 분야가 있고, 시스템 챌린지, 아까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런 바틀넥이 크게 있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당연히 사용자들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서 소프트웨어가 최신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는 어떤 사람은 최신일 수가 있고 구형 기기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그런 헤테로지니어스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러닝을 할 것이냐, 모델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뭐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것이냐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퍼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페이퍼가 맨 처음에 페더레이트 러닝을 정의한 논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에 맥마한이 제시를 했는데 2016년 이후에 2017년, 그러니까 퍼블리시드 된 거는 2017년이에요. 모티베이션은 페더레이트 러닝의 정의와 같습니다. 이 프라이버시 센시티브 데이터가 있는데 모바일 디바이스들 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시킬 것인가. 여기서 효율적이라고 하면은 이 맨 처음 맥마한이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이피션트 러닝이에요.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모델이 좀 클 수도 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일어나면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최소화되는 게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컨트리뷰션은 그 페더레이트 러닝이라는 프로블럼을 아이덴티피케이션하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간단한 알고리즘이 수렴한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알고리즘, 원래 알고리즘을 보면은 여기에 로스 함수가 있어서 로스 함수가 데이터 하나하나마다 측정한 후에 그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러닝, 머신 러닝이잖아요. 혹은 딥러닝. 근데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으로 가면은 데이터가 파티션 돼 있어요. 데이터가 나눠진 상태에서 그 디바이스 간의 각각의 손실함수를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모으는 입장, 그러니까 서버 입장에서는 그거를 같이 어그리게이션해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 상황에서 데이터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개수만큼 컨트리뷰션을 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이제 IID 가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 손실 함수가 위에랑 같이 평균 expectation이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IID assumption, 이제 non-IID로 가면은 이러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뭐 컨버전스 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논문에서 컨버전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실험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후에 2017년 이후에 컨버전스, IID 상황에서 이런 페더레이티드 에버러징을 하면은 수렴을 하더라, 그리고 non-IID에서도 수렴을 하더라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실험적으로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제안하는 이 두 번째 이 페더레이트 러닝의 손실함수를 미니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알고리즘은 뭐냐면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용어부터 정의하고 가겠습니다. 이 C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몇 퍼센트 참여할 거냐. 그래서 뭐 클라이언트가 10,000개가 있는데 C가 0.1이다. 그러면은 이 페더레이트 러닝을 할 때 한 라운드에 100개가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E는 로컬 에포치예요. 예,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몇 번 에포치를 돌릴 거냐. B는 클라이언트가 몇 개의 배치 사이즈로 돌릴 거냐로 정의가 됩니다. B가 무한대다 하면은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가 뭐 1000개인데 B가 무한대라고 하면은 정의상 B는 1000개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징을 보면은 이 서버가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뿌립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요. 여기 정의되어 있는 로컬 에포치와 로컬 배치, 미니 배치 사이즈로.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 업데이트가 끝나면은 서버가 그런 모든 모델이 업데이트된 거를 다 하나씩 모아요. 그 다음에 그냥 에버러징을 합니다. 에버러징을 할 때 모델 에버러징을 하는데 이 에버러징을 할 때 데이터 개수에 비례하게 에버러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업데이트를 총 몇 번을 하냐? 그것은 라운드로 정해져. 이게 커뮤니케이션 라운드가 되겠죠? 왜냐면은 맨 처음에 업데이트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 서버가 자신의 모델을 클라이언트한테 주고 클라이언트는 그 모델을 가지고 자신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에포치를 돌립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업데이트된 모델을 서버한테 업로드를 하죠. 그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하는 과정이 하나의 라운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B가 무한대고 E가 하나다. 그럼 일반적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모든 데이터를 한 번씩 본.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딥러닝에서 풀 배치 사이즈로 한 번 돌린 게 페더레이티드 SGD예요. 그러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자기 자신한테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모델을 에버러징 하는데 과연 이게 수렴을 하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무작위로 했을 때는 로스가 굉장히 안 좋아요. 로스가 보니까 두 개의 모델을 0.5로 합쳤을 때 로스가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하나의 모델에 집중했을 때 0이나 1일 때 로스가 제일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초기 컨디션으로부터 자신의 로컬 에포치만큼 돌리고 모델 에버리징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근데 얘네들이 말하기를 이제 실험적으로 보였는데 같은 이니셜에서 출발하면은 모델 에버러징을 했을 때 저희가 기대했던 이 중간 값에서 모델 에버리징 한 값이 로스가 제일 적더라 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진짜 수식적으로 컨버전스 하느냐, 그게 이제 2020년에 넌 IID 상황에서 나왔는데 이전에 IID에서도 나왔고 여기서 넌 IID에 대해서 설명드리진 않고 이것을 읽을 때 좀 필요한 어썸션이 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어썸션에 대해서. 보통 이러한 페더레이트 러닝에서 컨버전스 하냐를 봤을 때 이런 어썸션을 깔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읽으실 때 가이드가 되라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썸션은 L 스무스입니다. 이제 이 그레디언트의 차가 이 차보다 L만큼 작다. L 곱한 것보다 작다. 이게 L 스무스고 이게 2차 헤시안, 그러니까 두 번 미분했을 때로 봤을 때는 이 L 곱하기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보다 작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비교하는 부등식이거든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u strongly convex는 컨벡스한데 더 컨벡스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컨벡스하면은 이 fx를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mu strongly convex하니까 0보다 큰 게 아니고 mu보다 크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어선션은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의 베리언스가 바운드 된다거나 그리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의 놈이 익스펙테이션이 또 바운드 된다거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non IID 상황에서 컨버전스를 증명하는데 이거를 이 어선션을 가지고 수식을 쭉 유도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 바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델이 이 최적의 선실함수로 다가가는데 t분의 1만큼의 라운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라운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델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모델로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non IID에서는 t분의 1에 비례하는데 이게 IID 같은 경우에는 루트 t분의 1에 비례하더라고요. 결국에 여기서 실험적으로 보인 게 뭐 수식적으로 많은 가정하에서 뭐 컨버전스 하더라라는 걸 뒤에서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컨버전스 한다라는 걸 보고 이제 실험 결과 같은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리스트에서 실험한 건데 처음에는 보면은 풀 배치 사이즈로 하는 것보다 배치 사이즈를 뭐 10으로 하니까 로컬 배치 사이즈를 10으로 하니까 커뮤니케이션 라운드 다운로드와 업로드를 좀 적게 해도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그 C가 0.0이 한 명씩 참여하는 건데 한 명씩 참여하는 게 아니라 뭐 10% 정도만 참여해도 커뮤니케이션 라운드가 굉장히 줄어들더라 라는 걸 실험적으로 알 수 있었고 non IID 같은 상황에서도 많은 IID보다는 당연히 많은 라운드를 반복해야 되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더라 라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 CNN 여기에서는 엠리스트에서 두 개의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한 거고 밑에서 CNN에서도 봐도 한 10% 클라이언트가 10%에서 배치 사이즈를 적당히 설정한 게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 라고 테이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치 사이즈와 에포치를 적당하게 조절했을 때 결과인데 배치 사이즈를 너무 크게 말고 한 10에서 50 그리고 로컬 에포치를 뭐 5에서 20 정도로 했을 때 테스트 어큐러시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테이블 1은 커뮤니케이션 라운드를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정한 여기서는 엠리스트 테스트 어큐러시가 97%를 달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라운드고 밑에는 99%를 달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라운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서 또 했던 커뮤니케이션 라운드가 결국에 몇 번 또 필요하냐 더 자세하게 실험한 건데 엠리스트 CNN에서 99% 어큐러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포치와 배치 사이즈를 많이 조절해 가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배치 사이즈는 뭐 10 정도로 했을 때 그리고 로컬 에포치는 20 정도로 했을 때 그냥 페더레이티드 SGD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모은 것보다 34.8배 더 커뮤니케이션 라운드가 줄어들었다. non IID 상황에서도 한 두세 배 정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뭐 CNN뿐만이 아니라 RNN 그러니까 LSTM에서도 에포치와 배치 사이즈가 페더레이티드 SGD보다 적당히 설정하면은 뭐 13배 줄어들 수 있고 95배 줄어들 수 있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IID하고 non IID 세팅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엠리스트 같은 데에는 이제 숫자가 총 10개가 있잖아요. non IID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일단 정렬을 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뭐 200,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0개나 그렇게 묶습니다. 같은 클래스로 200개.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그 200개 두 개의 뭉치를 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최대 두 개의 클래스를 가질 수 있도록, 레이블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제가 클라이언트라면은 만약에 0과 5 뭐 그렇게 봐서 트레이닝을 하고, 다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2랑 4 그것만 트레이닝해서 서버는 트레이닝 된 거를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모델을 에버러징 하죠. IID는 그냥 이제 그냥 그냥 잘 섞어가지고 분리시켜서 뿌립니다. 랜덤으로 네네. 밸런싱 같은 건 안 해줘요? 클래스 어떤 밸런싱 말씀이세요? 클래스 뭐 한 클라이언트나 10개 클래스 10개 클래스 음. 전부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각 클래스마다 개수가 비슷하게 막 사인을 하고 막 약간 이런 작업까지는 안 해주고 그냥 랜덤으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냥 샘플링 그냥 잘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이 테이블 3는 저희가 일반적인 싱글 머신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했을 때와 많은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많은 클라이언트에서 페더레이트 러닝을 했을 때의 커뮤니케이션 왕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비교하는 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18,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8,000이라는 개수를 헤아린 게 옵티마이제이션 스텝 한 번 할 때마다 그걸 하나로 친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왕들을. 근데 생각해 보면은 페더레이트 에버리징은 이 커뮤니케이션 라운드를 차릴 때 다운로드와 업로드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치적으로는 되게 커서 와 진짜 많이 줄어들었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SGD 싱글 머신에서 SGD를 할 때 커뮤니케이션 라운드는 그냥 옵티미제이션 한 번 할 때마다 사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커뮤니케이션 라운드를 그렇게 쳤을 때 64배, 뭐 85%의 어큐러시를 달성하기 위해선 50배 줄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더레이트 에버러지 안에 로컬 에포치와 로컬 배치 사이즈 이런 게 다 정의가 돼 있는데 그거를 고려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서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여러 번 한 다음에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페어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싱글 머신이랑 비교를 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뭐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로컬 에포치를 늘렸을 때 어떻게 로스가 줄어드느냐를 본 건데, 이 로컬 에포치 굉장히 클 때 이 주황 색깔을 보시면은 로스가 굉장히 잘 못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뭐 5나 적절하게 설정한 5나 뭐 25는 보면은 잘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논 IID에서도 로컬 에포치가 굉장히 크면은 잘 못 줄어들고, 이 에포치가 5나 25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 잘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 저자들은 설명하기를 에포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니셜 컨디션에서 멀어진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니셜 컨디션이랑 멀어지기 때문에 이니셜 컨디션의 디펜던시가 줄어들기 때문에 모델 에버러징을 했을 때 효과가 잘 안 나올 수 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인디펜던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면은 모델을 에버러징 하는 것보다 하나를 선택하는 게 로스를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로컬 에포치가 굉장히 많아지면은 이 같은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시작했어도 디펜던시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일반적인 모델 에버리징이 잘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러닝 레이트를 줄여가면서 실험을 해본 것인데, 러닝 레이트를 줄여가면서 실험을 해도 페더레이티드 SGD보다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징이 빠르게 어큐러시가 올라간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STM에서도 러닝 레이트를 달리 했을 때 페더레이티드 에버리징이 페더레이티드 SGD보다 높다. 이것을 보이고 있어요. 혹시 페더레이티드 러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나요?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모델을 어떻게 그리시는 거예요? 진짜 그냥 민값 때리는 거예요. 네. SG는 민가 맞대요. SGD는 그 페드 SGD 말씀하시는 거죠? 페드 SGD는 그냥 페드 에버리징의 스페셜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에버리징을 하는데 풀 배치 사이즈고 F7을 한 번밖에 안 돌려요. 그게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싱글 머신에서 모든 배치 사이즈, 그러니까 그래서 엠리스트가 5만 장이다. 5만 장을 배치로 안 나누고 그리고 스텝도 안 하고 계속 어큐뮬레이션 해가지고 막 돌려가지고 한 번에 업데이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 스페셜 케이스로 모델 에버리징 하는 거는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놓친 것 같은데 네. 커먼 이니셜라이제이션이 할 때 그 뭘 이니셜라이제이션 한다는 건지 놓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디 말씀이신가요? 네, 거기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뭘 이니셜라이제이션 한다는 웨이트를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로컬 클라이언트한테 모델을 보내줄 때 그 상황인 건가요? 네, 네, 네.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지금 이 그림은 클라이언트한테 뭘 보내준다 이런 게 아니고 두 개의 모델이 있을 때 두 개의 모델이 다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시작하면은 모델을 에버러징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더라. 아, 네네. 네. 근데 이게 확장을 하면은 클라이언트한테도 마찬가지겠죠. 클라이언트가 각각의 초기화를 한 다음에 웨이트를 초기화한 다음에 로컬 F7를 돌려가지고 서버에 보내면은 당연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그 전 단계로서 그냥 가설 검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그 평균 내기 전에 두 개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이니셜라이즈 하나 이 얘기인가요? 네, 그 에버러징 하기 전에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러닝 시작하기 전에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다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나리오가 이해가 안 나니까 그 센트럴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센트럴 서버에서 그냥 하나의 이니셜라이제이션 된 애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각각 클라이언트한테 똑같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뿌려주고서는 거기서 로컬하게 막 업데이트한 다음에 그럼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점에서 시작해서 좀 달라졌잖아요. 그걸 모아서 평균 내는 거는 커먼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죠?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다 업데이트, 센트럴 서버에 다 보내줘서 다 업데이트 했잖아요. 그럼 또 다시 웨이트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업데이트된 게. 그걸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또 보내줘. 그럼 클라이언트는 재이니셜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리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싱크로너스 하지 않아요? 싱크하지 않아요? 어떤 거? 센트럴에서 오토메이션 해서 네. 어그리게이션 한 다음에 네, 그거를 클라이언트한테 똑같은 거 다시 보내주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똑같이 다 맞추잖아요. 엣지. 네, 네,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된 다음에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로컬 업데이트 또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보내주는데 그러니까 같은 매번 같은 라운드마다 매번 같은 시작점에서부터 약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여러 번 해서 업데이트를 하니까 커먼 이니셜라이제이션 케이스가 계속 나오는 거고 만약에 로컬한 그 엣지 디바이스들의 웨이트들이 다르고 다른 상태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또 업데이트를 하면 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건 약간 인디펜던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일러스트레이션 하고 있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에버리징 그러니까
원래 가운데 센트럴 모델이 있으면은 그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쫙 뿌려주는 스텝이 왜 필요한가? 라고도 볼 수가 있고 같은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모든 엣지들이. 네, 맞습니다. 이게 대답이 됐나? 들으셨나요? 들리셨나요? 네, 다 들었습니다. 대답이 됐어요? 네, 이게 나온 게 이제 여기서 뭔가 같은 그냥 이제 자신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로컬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은 모델이 당연히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본 데이터가 다르니까. 근데 이게 에버러징을 하면은 되나? 라는 의문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실험적으로 보인 거예요. 아, 같은 데서 하면은 될 가능성이 높더라. 같은 이니셜, 같은 포인트, 같은 스타트 포인트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 다음에 에버러징을 하면은 결과가 괜찮더라. 당연히 근데 이제 싱글 머신에서 좋은 클러스터에서 디스트리뷰티드 러닝 한 게 더 좋죠. 왜냐면 실시간으로 왜냐면 스텝마다 그레디언트를 공유하니까. 여기서는 커뮤니케이션 라운드를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컬에서 여러 번 돌려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보이고 싶은 거고. 뭐 커뮤니케이션 바틀넥이 없다. 그 무한정으로 쓸 수 있다 하면은 그냥 한번 에포치가 그냥 없고 그레디언트한테 그냥 같은 모델 뿌리고 클라이언트가 한 번만 자신의 한 배치로 그냥 업데이트해서 그레디언트를 서버에 보내고 그걸 서버가 에버리징하고 다시 뿌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바틀넥이 굉장히 크거든요. 딥러닝으로 가면서. 혹시 이거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어떤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 그래서 앞에 이런 설명을 하긴 했는데 데피니션? 이게 뭐지? 약간 그막 하이레벨 시나리오 같은 경우 혹시 안 잡혔을 수 있는데 써있네. 모바일 내 핸드폰을 저기 트레이닝하는 머신으로 소싱하겠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소싱하겠다는. 그러니까 센터 서버 엄청 큰 게 하나 있고 각자 핸드폰들 다 있잖아요. 그 핸드폰마다 사용자 데이터가 딱 다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쓰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직접 보내지 않고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하게끔 학습을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내 핸드폰에서 모델을 전송을 하는데 모델 하나마다 뭐 500메가, 1기가야. 그럼 라운드를 1초마다 해. 그럼 내 데이터 다 써버리는 거 아니에요? 엄청 비싼 거. 네.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논문에서 보면은 다운로드는 좀 빠른 편이고 업로드는 좀 느린 편이라고 하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에 어시메트릭이 있는데 업로드가 뭐 1메가바이트 per 세컨드 뭐 이렇게 거의 제한돼 있다. 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까 500메가바이트의 모델을 주고 받는다고 했을 때 500초가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모델을 받는데, 그러니까 받고 트레이닝하고 이런 과정이 없이 업로드 하는데 500초만 걸려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라운드를 굉장히 줄이는 게 중요하죠. 이 500메가바이트라는 거는 한 번이거든요. 한 번. 커뮤니케이션 라운드 한 번.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물론 너무 스크래치부터 시작한 것도 있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라운드가 18번 그것도 되게 간단한 거 업데이트 할 때 18번 그러면은 한 8분 곱하기 18 하면은 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죠. 이건 좀 다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네. 모델 클라이언트로부터 모델 받아오는 거가
그 언싱크로너스 하거나 뭐 어떤 클라이언트는 못 보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대한 연구는 따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어싱크로너스 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할 때 보통 가정을 또 깔고 들어가긴 해요. 우리는 좀 퍼펙트한 환경에서 일단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가정을 하나 깰 때마다 뭐 논문이 되는 거고 네. 분석을 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점점 네. 어싱크로너스 가정을 하게 되면은 뭔가 파이프라이닝이나 스케줄링 팩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거는 알고리즘이잖아요. 네. 뭐 옵티미제이션도 알고리즘이라서 저 컨버전스 레이트라든지 뭐 이런 게 분석이 되는데 거기에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얘는 잘못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컴사에서 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이론들 티오리는 따로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저 어떤 수학계 시퀀스를 분석하는 알고리즘하고 이론을 결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네. 어려워지는 거죠 갑자기. 네. 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싱크를 저쪽에 이렇게 약간 라운드 로빈처럼 파이프라이닝을 돌리는 거예요. 약간 이쪽에다 보내고 저쪽에다 보내고 그거를 뭐 다르게 시작하고 이런 거를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갑자기 이론이 확 어려워지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과정을 풀 때마다 논문이 돼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이제 옵티미제이션 알고리즘을 제안하면은 임피리컬하게 분석 잘한다라는 거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컨버전스 애널리시스는 좀 보여줘야 돼서 컨벡스 케이스를 가정하더라고요. 딥러닝은 논 컨벡스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통 컨벡스를 가정하고 증명을 합니다. 컨벡스를 가정하는 이유는 이제 쉬워서. 그러니까 딥러닝에 적용 안 되는 컨버전스 레이트예요, 저는. 근데 일단 쉬우니까 저 정도는 이런 프로퍼티가 있더라. 아마 논 컨벡스도 저걸 따르지 않을까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고. 근데 서프라이즈하게 논 컨벡스로 했더니 저게 하나도 홀드 안 해.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저 이니셜라이제이션, 커먼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네. 사실은 딥 리니어 모델이다. 그 패드 에버리지 하는 거하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업데이트 하는 거고 이그젝트하게 똑같지 않아요? Fed SGD요? Fed AVG요? 패드 SGD든 패드 에버리지든 네. 딥 리니어 모델이면은 다 똑같지 않나? 에버리징에서 디그레이딩이 일어나잖아요. 네네네. 사실 각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각 레이어마다 웨이트를 그냥 리니어하게 에버리징 하는 게 네. 업데이트 룰로 맞냐? 사실 아니잖아요. 아, 네,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네. 아니라서 지금 아까 그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다를 때하고 그래도 스타팅 포인트가 같으면은 에버리징 하는 게 그래도 그 근처에서 로스를 줄이는 방향이 존재하더라. 네. 인 건데. 네. 이게 딥 뉴럴 네트워크가 논리니어하고 논리니어 액티베이션들이 중간에 펑션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평균 값을 내는 방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구간 레즘이 어디냐, 그러니까 웨이트가 비슷하고 뭔가 각각의 데이터가 다 다른 걸로 업데이트해서 다 난방향성으로 갔을 때도 그 근처에만 있으면 그래도 알고리즘 하면은 뭔가 업데이트 방향, 좋은 업데이트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니어한 액티베이션이 들어가고 논컨벡스한 딥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리니어 모델을 써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실은 에버리징 하는 거가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해서 업데이트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딥 리니어 모델이다. 그러면은 중간에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 없으니까 에버리징 하는 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걸 잘 풀어서 보면은 그레디언트를 전부 다 어큐뮬레이션에서 업데이트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그젝트예요. 그러니까 SGD나 어떻게 말해야 되지? SGD?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만약에 풀 매치를 다 보고서 한 번 업데이트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거 똑같은 환경을 가정해서 각각 클라이언트들이 모든 배치를 갖다 서로 다른 걸 다 보고 나서 뭐 각각의 모델을 다 업로드를 해서 그걸 에버리징해서 업데이트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돼. 한 스텝에 대해서.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논리의 액티베이션 펑션 때문에 이제 스페이스가 유클리디언 스페이스가 아닌 데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막 일반적인 뭐 리니어 말고도 컨벡스 얘기를 종종 하면서 컨벡스에서 이러한 게 있어 왔다라고 하는 논문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딥러닝, 딥뉴럴 네트워크 그런 걸로 타겟을 삼아서 보통 논문이 나오는데 이게 과거로 올라가가지고 뭐 그런 논문들이 몇 개 있다 하면서 몇 개를 제시해줬던 것 같은데 그 상황이랑 교수님께서 말한 리니어랑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지금 리니어 모델은 컨벡스예요. 네. 그래서 맞아. 그게 더 제너럴한 표현이겠다. 왜냐면 컨벡스한 펑션이면은 파라미터 여러 개 있을 때 그거 에버리징하면 중간 포인트를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옛날에 있었어. 저도 그 방법, 옵티미제이션 방법을 깔아보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아무튼 계속 진행.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뭐 폴트가 나면 어떡하나 그런 알고리즘이 말 그대로 다른 거에서 뭐 좀 제한을 하고 나 그러긴 한데 거기서 하는 거는 그냥 뭐 좀 스케줄링 쪽으로 가가지고 뭐 일정 시간 기다린다거나 되게 간단하게 기다려서 응답이 없으면은 얘는 떨어진 거라 생각하고 업데이트 안 하고 많은 그 클라이언트 중에 살아남은 애들끼리만 에버러징을 한다거나 근데 너무 많이 떨어지면 그냥 이번 업데이트는 없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배치 양성불 이제 넘어가는 건가요? 시간이 괜찮은데. 다음에 해도 될 것 그죠?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오버뷰만 해줘요. 이제 배치 앙상블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웨이트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그러니까 앙상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웨이트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제너레이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너레이션 하냐면은 랭크 1 매트릭스를 곱하면서 앙상블을 만들어내요. 원래는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를 보면은 웨이트가 랭크 1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를 4개의 앙상블을 사용한다면 웨이트가 그대로 곱하기 4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중심이 되는 그 파라미터가 있고 랭크 1을 곱해서 웨이트를 제너레이션 하면은 그냥 곱하기 4가 아니고 뭐 10%더 늘어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연관성 세대가 있죠. 그 연관성이라고 하면은 이 랭크 1을 결국에 학습시키거든요. 뭐 학습 안 시키고 샘플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한데 보통 보니까 이 논문에서는 학습을 시키더라고요. 배치 앙상블에서는. 그러면 랭크 1을 만약에 그 뭐 클라이언트들만 가져가서 학습시켜서 업로드를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라운드 바틀넥 아까 말했던 500메가 비트를 뭐 전송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10%라고 했잖아요. 4개의 앙상블을 만드는데 그럼 하나의 앙상블을 만드는 데는 뭐 2.5%잖아요. 그러면 500% 곱하기 2.5% 정도만큼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왔다 갔다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커뮤니케이션즈 라운드를 줄이는 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즈의 양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다. 입니다. 네.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랑 같이 그때는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